네, 이제 선고까지 약 2시간 2분여 남아 있습니다. 9시 30분, 잠시 후 30분 뒤부터는 마지막 평일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로부터 전해지는 실시간 속보를 법조팀의 조희원 기자가 그리고 평이 막판의 변수, 전망을 김성원 변호사가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고일이 언제냐 이런 질문을 거의 한 달 내내 많은 국민들이 서로 주고받았는데 사흘 전에 나왔어요. 근데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흘 전에 공지했다라고 해서 이례적인 건 아닌데 4월 1일에 선고일 공지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헌법재판이라는 과정은 헌법 수호 과정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서가 침탈됐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이 헌법재판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고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선고일 자체가 지정이 안 되고 계속 늦어진다는 것은 이 수호와 자기 치유 과정들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4월 18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재판관들이 퇴임을 한 다음에도 선고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굉장히 큰 우려가 있었는데 혼란이 가중되죠.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가지고는 선고일이 지정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고일 지정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또 마무리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잠시 후면 약 2시간 뒤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을 예상 질문을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워낙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또 지금 뉴스특보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역시 선고 결과여서 재판관 몇 대 몇 결과를 예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사실은 제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결론 자체는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면. 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한 답은 사실은 제 예측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1항과 2항에 이 재판에 있어서의 결정이 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폭력, 무력으로 통치를 할 수가 있는가? 국민이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처단의 대상으로 보거나 척결의 대상으로 해서 국가 권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헌법 1조 1항과 2항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권력자의 관점에서 헌법과 폭력에서 민주공화국과 폭력과 무력 사이에서 무엇이 우리의 질서인지를 선언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에 있어가지고는 파면 결정에 있어서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관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예측이지만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이유, 근거, 배경에 대해서는 재판관들마다 의견들을 조금 낼 수는 있을 것이다. 별개 의견 등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적인 질서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폭력적이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통치를 허용할 수 있는 헌법적 결정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에 빗댄 분석으로 예측을 해주셨고요. 조 기자가 지난 넉 달 동안 법조계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다수 의견이 어느 쪽이에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접촉해본 헌법 전문가분들이 최소 한 20명 정도가 20명. 되는데요. 예. 다수 의견을 정리하면은 탄핵이 안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인용 의견이 다수 의견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이 되면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느냐,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이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끌어내려고 했느냐. 근데 이거는 저희가 모두 봤듯이 너무나 명백하게 영상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생중계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인 허점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적법하게 진행이 됐느냐, 국무회의라는 게 열렸는지, 그리고 모두가 국무회의 의원들이 서명을 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이나 이런 비상사태가 맞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건이 맞았는지. 그렇죠. 근데 12월 3일 전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또 하나는 포고령 1호의 위헌성을 지적하시는 그 학자분들이 많았는데요. 포고령 1호 내용이 뭐냐면 이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된다. 일체의 정치 활동은 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네. 또 하나는 군경이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고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는데 네. 이것 또한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을 보면은 탄핵이 안 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기각이 될 수도 있다, 각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연되면서 선고일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연이 맞느냐라는 의견을 내시는 학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상황 요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변론 자체를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건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택이 안 되는데 예. 왜 헌법재판소는 이걸 채택을 했느냐라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결정문에 충실히 담기 위해서 논의를 거듭한 것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는 내란죄를 이제 소추 사유에 넣었었는데 이 변론 준비 기일 과정에서 내란죄는 우리는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이거는 소추 사유를 철회한 건 아니냐라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을 하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 헌법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인지 소추 사유를 처리했다고 볼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이제 판단해서 결정문에 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조 기자가 5대 쟁점 또 헌법재판관들의 그 분석까지 잘 전해주셨는데 선고 지연 관련해서 지금 조 기자가 전해주신 대로 4월 1일 전까지는 4월 18일을 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억측도 나오고 좀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5대 3 교착설이 4월 4일로 선고되면서 깨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결정문에 공석이 채워졌을 때 종국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선고를 미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래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 7명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이분과 관련돼서 누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냐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6명인 상황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이 했고 예.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져서 6인으로 이제 심리가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그 결정문에서 헌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탄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예. 재판관의 충원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8인의 재판관 구조 그리고 심지어 한 명은 임명을 했고 또 헌법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그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예.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그대로 선고를 하고 6명의 정족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즉 지금 이 기각 가처분 결정에서 내렸던 재판관들의 판단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5대 3 기각이라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실무적으로도 최근에 한 기사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8인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명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5대 3으로 기각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4대 4로 기각이 된 사례는 단 한 개가 있었고 예. 나머지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8대 0 인용인 경우들이 한 80% 정도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분석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런지가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결국은 이제 우리 헌법재판 제도는 약간의 이중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의 대변자이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공직자가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공직을 맡아서 즉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 탄핵을 한다면은 바로 탄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 이중 구조 속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제 고민들과 또 판단들이 필요해서 가중 정족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즉 과반이 아니라 6명의 이제 인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이유만으로 해서 상당히 기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헌법의 수호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배경 속에서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고 뭐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처럼 거의 50일 넘게 임명이 안 되는 사태들이 벌어질 때 네. 이때 헌법 수호 기능이 멈춘다면은 이 공화국이 존속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조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고요. 그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헌법을 위협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구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헌법을 침탈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정확하게는 국가 권력을 다시 주는 일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선례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 기자가 짚어준 5대 쟁점 중에 하나만 위헌이고 중대하면 파면이잖아요. 맞습니다. 5대 쟁점을 이제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 김 변호사께서는 가장 그 중대하게 보는 쟁점 한 가지만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임기제 공무원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그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헌법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침탈하고자 했다. 심지어는 이게 아까 5대 쟁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두 가지는 만납니다. 하나는 의도를 아주 명시적으로 밝혔고요. 두 번째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국회와 정당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도.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와 입법부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권한을 넘어서서 하게 되면 그 권력의 남용이 되고요. 네. 그 권력의 남용을 두 번째 구체적인 군사력과 경찰력 동원이라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주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헌법기관들이 침탈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헌법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공화국과 헌법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행사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구조인데 예. 바로 그 점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고민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용 기각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들을 쓰지만 한편으로는 파면하느냐 복귀하느냐죠. 그렇죠. 복귀를 한다면은 국가가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들이 다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 절반을 혹은 그 이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척결과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그러고자 하는 권력을 행사를 자신의 개인이 어떤 무력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받은 권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 민주공화국 체제 속에서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는가? 다시 그 권력을 돌려줄 것인가? 예. 사실은 그 부분들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봐도 이건 진보의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라는 배를 파손시키느냐 아니면 항해를 계속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쟁점에 대한 판단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평소에 바빠서 뉴스를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김 변호사께서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궁금한 건 결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 결론이 난 이후의 시점이거든요. 지금 헌재 주변의 경비가 삼엄하다고요? 맞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가포 비상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국에 경찰력을 100% 동원을 하는 그런 비상인데요. 그래서 서울에만 지금 기동대 14,000여 명이 배치가 됐고요. 헌재 주변 150m는 직원 그리고 취재진을 제외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현재 인근 학교 16곳이 오늘 휴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은행 그리고 기업들도
문을 닫거나 재택근무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집회나 지지자들이 몰릴 경우에는 상당히 큰 충돌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경찰이 그렇게 조치를 내린 겁니다. 네. 일단 선고는 지금 오전 11시에 대심판정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재판관 8명은 오늘 7시부터 다 출근을 시작했고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어떤 취재진이 가까이 붙어서 질문하는 거는 허용이 되지 않았고요. 예. 언론의 알 권리를 위해서 촬영만 지금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재판관들은 그리고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고 현재 결정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공지가 왔는데 11시에 선고지만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서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배포를 한다는 공지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오늘 안에는 결정문이 배포가 된다. 맞습니다. 예, 그 결정문 관련해서 어제 뉴스회전에 출연하셨죠? 그 내용을 봤는데 법조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 결정문을 꼭 읽어보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취지일까요? 네, 이것 또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1조의 취지입니다. 예. 자,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라는 것에 어떻게 작동하고 국가라는 것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국가 권력들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나서야 하는지 예. 누가 알아야 하냐면요. 주인이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라고 한다면은 그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과 운영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하고요. 예.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나온다면 바로 그 결정문은 왜 이것이 특정한 정치 진영, 특정한 정치의 반대 진영 입장에서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타고 있는 이 배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입장에서 내려진 결정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등할 수 있고요. 반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공화국에서는 늘 정치적 갈등과 반목이 있고요. 그것이 그렇죠. 극렬해집니다. 어쩌면 더 극렬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그때 폭력과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그건 선이죠. 네. 예. 그것이 우리가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고 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국민들의 근본적인 결단이다라는 거. 그것이 헌법에 담겨 있고요. 이번에 이루어진 이 심각한 내란 사태는 무엇보다도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을 깨트렸다는 점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잘 예단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헌법의 기존의 내용을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보수 재판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그 예. 분들조차도 어떤 정치 진영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저러한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두려움하지 않고 물리적인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공화국을 지키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과 무력을 국민을 상대로 쓰거나 국민들을 척결과 배제와 처단의 대상으로 쓰는 그런 공직자와 그런 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것은 앞으로 주인인 주권자들이 권력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반목과 반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 결정문에 담을 알겠습니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성향을 떠나서 흔히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겠죠. 그럼 이 판결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판 때 판결을 그날 아침에 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노희범 변호사는 그렇지 않을 거다. 형식적인 거고 이미 며칠 전에 정해놨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적어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다 정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번 판결을 한 다음에도 그 헌법재판소법 실무상으로는 최종적인 결정 전까지 어떻게 보면 입장들을 반영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9시 30분에 곧 있을 평의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다듬는 작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무엇보다도 이제 최종적인 결정문이 선택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정문은 피청구인에 대한 결정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선언문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하게 논의들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 언론이 보도한 대로 4월 1일 선고를 통지한 날
판결을 맞춰서 결론을 정했어요. 8명이. 그러면 지금 사흘이 지났고 어제, 그제 계속 평의가 있었잖아요. 그 판결을 바꿀 수도 있나요? 네, 지금 관련된 헌법재판소 그 실무상으로는 그 관련돼서 판결 이후에도 이제 재판관이 그 선고 전까지는 자신의 의견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지금까지의 관례와 실무상 재판관이라는 사람은 사실 한 명의 개인의 인격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와 이 헌법적인 정신을 스스로 체화하는 직업이고요. 초임 재판관이나 무슨 1심 판사들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역할들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결정과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가다듬거나 표현을 가다듬는 걸 넘어서서 갑자기 결론을 며칠 만에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럴 분명히를 스스로 질 사람들은 저는 사실상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결정문은 피청구인 윤석열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을 위임받을 모든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인 결정문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쓰는 과정에서 며칠 만에 생각들을 번복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평의가 지금 계속됐고 잠시 후 10분 뒤에도 마지막 평의가 또 있잖아요. 결정문이 언제 완성이 됐는지 또 끝까지 신경 쓰는 부분은 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로도 이 판결은 선고 사흘 전에 그러니까 사흘 전. 공지를 한 그날 이뤄졌다고 취재가 됐습니다. 결론을 도출했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만에 이렇게 의견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게 저희가 취재한 바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을 다듬는 거.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거 그런 정도로 하는 걸로 보이고 마지막 평의 역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탈자가 없는지 그리고 표현이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검수하고 그리고 서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평의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11시에 선고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종 평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역시 마지막까지 오탈자를 살펴보고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로 좀 평의가 당일 오전에서야 결정문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분의 재판관님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설득 작업을 하느라 좀 길어졌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론이 끝난 지 38일이나 숙고를 하면서 매일같이 평의를 했거든요. 헌재가.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다 모아진 상태고 최종 검수 작업을 하는 거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헌법연구관 주위에 또 아는 분도 있다고 저희 뉴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정문 보면 정계선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그렇다면 평의 과정에서 격한 토론이 오간다거나 뭐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요. 이럴 것 같은데 끝까지 막 토론을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는 그 소수 의견 가진 재판관이 그 선고 때 안 들어오기도 하고 어제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끝까지 문구 하나, 뭐 오탈자 하나까지 바꾸는 상황이 이어질까요? 뭘 신경 쓸까요, 가장? 저는 이제 결정문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 선고 이유와 선고 내용들을 선고문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선고를 이제 결정하고 나서 선고하는 그 과정에 담길 문구도 되게 고심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단순하게 이제 특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 적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그 헌법 수호 절차로서의 이 결정문과 결정문을 설명하는 선고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점에 있어가지고 결정문 문구도 그렇지만 선고 이유를 낭독하는데 그 결정문을 전체를 낭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그 참여하는 재판관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끝까지 고심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서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소위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상 용인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탄핵의 비상계엄과 내란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내용들과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신의 의견들을 더 넣고 싶어하는 재판관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9시 2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 헌재에서 마지막 평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지, 어떤 부분을 신경 쓸지 조 기자와 김 변호사께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만장일치냐 아니냐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대형 사건은 의견이 갈리더라도 소수 의견을 설득해서 만장일치를 통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한덕수 총리 재판 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극명하게 갈린 경우도 있어서 만장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 인용이 되더라도 우리 김 변호사는 만장일치로 보세요? 아니면 6대2나 7대1까지도 예상하세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예.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해석들을 해보면 예. 헌법재판소의 여러 심판 중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은 특정인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네. 특정인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이렇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우리의 개념에서는 그 우리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모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그 틀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결론과 이유를 바탕으로 선고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보수적인 헌법의 선고고 아니면 진보 진영의 선고, 중도 진영의 선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들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선고 과정이 만장일치로 당겨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특정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과 생각에 따라서는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와의 차원의 모든 상식을 다 동원해 보더라도 예. 폭력을 동원한 민주공화국의 훼손 시도에 대해서 현재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통령들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자신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는 재판관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 기자 이야기 듣고 헌법재판소 잠시 후에 연결할 텐데요. 조 기자, 만장일치면 주문을 나중에 읽고 또 의견이 갈리면 앞에 읽는다. 뭐 이런 소식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꼭 정해진 원칙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일단 재판관들이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헌재가 앞서 생중계를 허용했던 선고 5건을 보면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눈 것과 관련 없이 주문은 가장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주문이라는 거는 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면은 장래가 소란해지고 뭐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뭐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고함을 지르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그럴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라는 건 가장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보더라도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 아닌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법 위반인 부분이 어떤 건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주문을 읽고 문장이 끝난 그 즉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탄핵이 된 건데요. 일단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동안 탄핵 심판 11차례를 다 들어가 봤는데요. 예. 일단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에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지만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거는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은 총 12번이 나와서 가장 많았는데요.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왜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냐. 질서 유지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질문을 했고 그리고 끄집어내라고 한 게 의원이냐 유언이냐. 의원이 맞냐 이런 예. 확인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보면은 굉장히 국회 봉쇄를 좀 중요하게 보고 좀 위헌적이라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신 변론 내용도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